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프라임 강평 실무죠. 네. 자, 특강 벌써 6번째입니다. 6번째. 자, 실무 매뉴얼 지침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고 자, 매뉴얼 지침 이제 6번째 특강 시간이고요. 이렇게 또 그 국회의원 선거일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1차 시험이 있었잖아요. 다들 돌아오신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제 걱정 끼치지 마시고 회개하기 좀 어렵다고 했는데 다들 살아오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4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올해 2차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특강 남은 게 2개밖에 없는데요. 하나가 이제 판례, 지리신, 그리고 이제 논문 내용이죠. 뭐 판례는 좀 알면 좋고, 그렇죠? 논문은 솔직히 몰라도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문제 나오면 풀면 되잖아요. 논문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맞추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 해서 시험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하지만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거죠. 그럼 마지막 특강은 이제 현업 이슈 감정평가인데, 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분 다 예상하시겠지만, 뭐 전세 보증 평가라던가 아니면 PF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로 해서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더 같이 다룰 건데,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응용이고 심하죠.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좀 미리 알고 가면 좋다라는 느낌인데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지금까지 온 6번 동안의 특강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지금 오늘 다루게 될 일단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실무 매뉴얼 담보랑 동산 담보, 그리고 이제 실무 매뉴얼 중 임대료 요 3개를 다룰 거고요. 지침은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이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지침이 있고, 사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약술 대비용인데요. 그거 말고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성전선로 부지 부담평가 지침, 요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이 없는 택지 가액 관련해서 택지 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까지 정리를 할 거거든요. 이 내용들은 전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기본 강의라던가 뭐 스터디 강의 통해 가지고요, 내용 설명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을 알고 있는 거는 또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이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실무 매뉴얼과 지침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혹시라도 내가 몰랐던 거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체화됐다는 건 다르거든요. 이 규정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내용적인 거는 거의 다루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규정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신기하게 우리 머릿속에 어디 규정에 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한 원문이 생각난다 그러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한 번 더 바라보면서요, 내 머릿속에 나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책장이 쭉 꽂혀 있잖아요. 그 안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각인을 시켜서 이제 완벽하게 정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약술이죠. 약술 대비죠. 그래서 이제 규정 중에서 약술로 나올 만한 부분들 찝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정도만 준비하시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두 잠깐만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이렇게 1, 2, 3교시 나눠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무 매뉴얼 담보를 2개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담보랑 동산 담보를 일단 1교시 다룰 거고요. 2교시 때는 이제 임대료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 2교시 때 다룰 것이고, 적정성 검토 지침이 양이 적기 때문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택지 평가 지침과 송전선로 부지 부담평가 지침 다뤄가지고요,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제가 자료를 아예 통으로 드렸어요. 자,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요, 일단 이걸 자료를 보시고 정리를 하는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조문들만 제가 추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돌려보면 이제 그 정리되는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자, 일단은 뭐 법전에다가 정리하시는 분들은 법전에다가 이제 추가로 표시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실무 저기 이제 그 이론편 핸드북 있으신 분들은 그 핸드북에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이게 수업 들으시고 여기 표시 잘 하신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본인의 서브에다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선은 감정평가 실무 매뉴얼 담보평가편 되겠습니다. 지금 규정이 좀 이상하죠. 예, 갑자기 잘려나갔잖아요. 예, 없죠. 예, 이 1번이 볼 게 없어가지고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여러분 자료에는 지금 색칠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별표가 있는데 예, 별표 제가 매겨놓은 거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상법제안에 나와 있는 별표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중요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렇게 파란색 돼 있는데요. 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요 자료가 60페이지 가까이 됐었는데 60페이지는 이제 모든 조문이 다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색칠 표시된 것만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다가 이 페이지 넘기는 것도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분 자료 똑같게 그냥 다룰 것만 있는 자료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크게 상관은 없고요. 옆에 있는 별표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볍게 우리 실무 매뉴얼 담보평가 편에서 가장 먼저 다룰 거는 담보평가시 준수사항. 딱 봐도 요거 약술용이죠. 약술. 자, 그래서 표시하겠습니다. 요거는 약술이다. 자, 너무도 당연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윤리에 따라 업무에 임할 것. 예, 그리고 두 번째, 관계법규와 협약서를 준수하여 업무에 임할 것. 약간 특이한 거 있죠? 자, 어차피 혼자 읽어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입체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설명을 해드리면서요. 자, 중요한 것. 협약서. 그 담보평가는 그 모든 평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예, 담보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법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형 은행들 ABCD가 있잖아요. 거기랑 그 평가 법인 회사가 협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협약이란 거는 뭐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협약서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은 조건부 평가는 불허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내용 안에는 뭐 도로는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은행들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여신의 건강성, 대출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요. 본인들이 감정평가 기준을 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그것을 평가사와 그다음에 그 은행 간에 약속을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평가의 특수성은 뭐냐면 이 협약서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 협약서는 은행들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요. 그래서 뭐 공통되는 내용도 있는데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담보평가에 대해서 어떤 약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협약서란 말을 쓰면 참 좋습니다. 아마 거의 안 쓸 거예요. 수험생분들이 안 쓸 건데 나만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팍 튀는 거죠. 그래서 이 협약서. 예. 그래서 보면 뭐 법규 준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여기 보시면 좀 이어서 감정평가 업자는 의뢰인과 체결한 협약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돼 있죠. 그래서 의뢰인과 체결한 협약서, 이 의뢰인은 예, 그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감정평가 업자라고 돼 있죠. 예. 2015년에 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표현하셔야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것, 뭐 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조금 이제 뭐 현실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너무 당연하고 이 두 번째 내용인데 저기 뭐냐면 담보평가의 의뢰는 영업점이 한다. 의뢰는 영업점이 한다. 그렇지만 담보평가 관련된 그다음에 업무 협약의 체결이나
담보평가 관련된 정책 제도의 집행은 본점에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사실 이게 또 어떤 거냐면 개발 여기 이제 그 지점에서는 매출을 올리고 싶잖아요. 은행이 매출 올리는 거 가장 쉬운 게 대출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대출을 많이 하려고 보니까 조금 위험한 것도 대출하고 평가사한테 좀 위험한데 평가해 주세요. 혹은 금액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요 정도 나와야 우리한테 대출을 한대요. 꼭 이 금액을 좀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청탁 비슷한 부탁을 한단 말이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의뢰는 영업점이 하지만 평가사니까 사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나한테 의뢰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 금액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면 의뢰하겠다니까. 하지만 늘 생각할 거는 이거는 단순히 영업점 한 군데에서 부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은행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본점에서 왜 지점에서 이런 게 대출이 나갔지? 평가사 누가 평가했지? 해가 쭉 나오면 이제 그렇죠,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세 번째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업적인 의뢰인이 윤리규정이나 협약서에 위배되는 업무 수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윤리는 이런 걸 윤리 규정이나 협약서를 확인하고 본점 소관 부서에 승인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본점에 한번 물어보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의뢰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안제를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쓰려면 협약서란 말, 그리고 뭐 영업점, 본점이란 말도 쓰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관계 법규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건, 그러니까 이제 담보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물건들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도로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말고 이제 이런 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를 했다가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쭉 예시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많은 물건이 쭉 제시되면서 물건 몇 개는 여기 해당해가지고 평가 왜 처리되게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실무, 숫자 문제 나올 때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약술형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술 대비용으로 이 10개? 지금 15개거든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우리는 4개만 외웁시다. 4개. 4개만 외웁시다. 자, 4년차 이상은 6개 정도 외울까요? 2년차까지는 4개만 외우고. 이 정도 쉽잖아요.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아까 학교 관련된 거. 학교법인. 그리고 의료법인.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이 정도까지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외우기 쉬운 걸로 해서 한 2개 정도 더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국유재산, 학교, 병원, 그 다음에 여기 뭐 양로원, 고아원 이런 것들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조건이라는 말을 드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협약서 상에 대부분의 은행이 협약서 상에는요 종부분 평가를 이제 허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 기준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담보평가 시 원칙적으로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지 않기를 권장한다. 근데 이 색깔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제가 색깔 바꿀게요. 그냥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지 않기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뢰인이 요청하면 일단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역시 의뢰인이 조건부 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협약서 또 나오죠. 협약서에서 허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본점에서 승인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보평가를 할 때 조건부 평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추가로 붙는 거예요. 추가로 붙는 겁니다. 이론을 하는 것 같은데 마치 이론을 좀 익혀드린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나올 때도 됐어요. 목적부 평가 해가지고 나올 때도 됐잖아요, 이론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참 좋은 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약술형인데
참 이게 현업에서는 이런 용어가 많거든요. 이 뭐냐면 자,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합리적으로 영향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예, 가장 현업상에서 아주 많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우리 지금 채무자님 사실은 재산이 1,000억이에요. 뭐 이거 20억짜리 뭐 대출 나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25억 정도 해주세요. 이분 1,000억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한단 말이죠. 솔직히 영업점에서. 예, 완전 무시해야 됩니다. 20억을 25억으로 평가하는 거랑 그 사람이 1,000억 갖고 있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자의 신용도에 대해서 너무도 이걸 가지고 평가서를 설득하려고 해요. 예, 요거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채무자의 신용도, 그 채무자의 자금 사정, 재무 상태, 채무 상환 능력, 그 채무자의 기업 규모, 평판, 영향력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글을 읽으실 때는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건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무 매뉴얼에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평가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데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이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용도 딱 하나만 외워도 돼요. 예, 어차피 우리만 쓸 거거든요. 우리만 쓸 거니까. 자, 시험장에 3,000명이 들어가도 쓰는 사람은 300명이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리고 현황 기준 원칙인데요. 자, 역시 일반적인 내용, 조건부 평가인데 뭐가 붙는 게 있었죠. 자, 현황 기준 원칙인데도 추가로 더 붙는 것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특히 이제 불법적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중지하고 의뢰인에게 내용을 알린 후에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되어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개인데 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불법적인 이용이에요. 이제 합법적인 이용으로 전환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역시 불법적 이용인데 합법적으로 이용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거를 고려하기 곤란하거나 불법적 이용으로 봤을 때 그 자체의 가치가 10억인데 전환하려면 9억이 든다. 뭐 이런 이제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에 비해 그 전환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경우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실무 기준에서는 불법적인 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합법적인 이용 전제를 한 다음에 그 전환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평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로는 정해져 있는 건데 담보 평가에서는 추가로 조금 더 고려를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으로 중인 담보물을 그 불법적인거나 일시적 이용인 그 현황 상태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술 또 하나 있네요. 자, 감정평가의 적정성 검토. 위호 현배 기산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끝을 따놨는데 요거는 아주 옛날 기출에 한번 나왔었죠. 지금 매뉴얼이 없던 시절, 더 정확하게는 담보평가 지침이란 게 있었던 그 시절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되죠. 뭐 저희 스터디에서는 한번 다루었었죠. 다루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위산 오기 여부, 의뢰 내용 및 공부의 현황의 일치 여부, 의뢰 내용 공부와 현황 일치 여부, 그리고 이제 관계 법규 및 협약서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감정평가서 기재 사항이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감정평가의 산출 근거 결정 의견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발송해야 된다입니다. 이 적정성 검토랑 이 표현이랑 뒤에 나온 적정성 검토 지침은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적정성 검토라는 표현이 이제 두 개가 나오고 하나는 정확하게는 적정성에 대한 심사. 발송하기 전에
우리 평가 법인 내에서 한번 거르고 나가는 거. 예, 이 심사. 예. 두 번째가 적정성 검토. 우리 법인이 평가한 거를 내가 평가한 거를 다른 법인의 다른 평가사가 검토해 주는 그 내용. 그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해서 교통부를 이제 거쳐 가지고 그 평가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죠. 이 세 가지인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때 다뤘으니까 구별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보 평가를 할 때 가장 그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사무실 내에서 우리 법인 내에서 우리 평가 회사 내에서 이제 적정성 검토를 하고 발송한다. 그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약간 총론적인 느낌이 다 끝났고요. 자, 물건별로 가는데요. 지금 크게 이 담보평가 실무 매뉴얼에서는 토지랑 건물이랑 구분소유 부동산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 특수한 케이스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개를 설명을 할 때 가장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여기 담보평가 실무 매뉴얼만큼 이렇게 지금 공부 자료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지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요거 약술 내용이고요. 역시나 쭉 내려가서 건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구분소유 부동산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거의 겹치거든요. 겹치니까 암기하실 때 공통되는 거는 일단은 한꺼번에 좀 외워주시고 다른 것만, 그러니까 토지를 일단 기본으로 삼고 건물이랑 구분소유 부동산일 때 추가되는 것만 좀 챙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암기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등기랑 대장은 기본이죠. 등기 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토지다 보니까 지적도 나오고, 그리고 임야 같은 임야도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까지 기본이죠. 기본. 여기까지 세트 기본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공통되는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공부 자료 얘기할 때 이 부동산 종합증명서 얘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떼도 나머지 내용들을 쭉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도 마찬가지로 종합증명서 있고요. 그리고 구분소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종합증명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기 부탁드리고, 자, 토지이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나와 있는 자료들 여기 지금 4가지가 있는데, 공유지분 토지, 공유지분 위치 확인 동의서, 환지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이 땅이 지금 뭐 임야에서 공장 용지로 흥질 변경되고 있다. 토지의 전용, 그죠? 건축 및 일단 사업 계획 부지.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땅, 개발 사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개발하는데 건축까지 가면 건축에 관련된 사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형질 변경 허가서, 그다음에 전용 허가서, 건축 허가 신고서, 사업계 승인 및 관련 도면과 서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발할 때 이제 개발 중인 땅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인데 알고 보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인 전보다는 더 좋아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지분 토지, 환지, 세 번째는 개발 사업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매매 계약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을 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매 계약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받는 거 있고요. 분양 받으면서 대출 들어갈 때도 있죠. 그래서 분양 계약서. 뭐 지상권은 뭐 별로 없지만 임대차를 끼고 있다 그러면 역시 임대차 관련된 서류, 뭐 그밖에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 뭐 임대차 계약서 이 정도까지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9번은 나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마찬가지인데 6, 7, 8번 정도만 추가로 좀 잘 외워주시고요. 건물 가볼게요. 바로 건물에서만 있는 특이한 거. 자, 등기 대장 똑같이 있고
신기하게 토익이 여기 또 있어요. 토지 아닌데 왜 있지 싶은데 이게 약간 솔직히 100% 필요한 건 아닌데요. 이 건물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에도 토의계가 있고요. 그리고 구분 소유 부동산에서도 토지 이용 계획하는 토의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건물만의 약간 특이한 수집 자료, 도면. 땅은 도면이 일반적인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뭐 개발 중이라서 뭐 분할 합병된다거나 해서 지금 현재 지적도라든가 이게 안 맞는 경우에 뭐 따로 용지도를 받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특히 뭐 담보평가할 때는 이제 뭐 보상에 들어간 땅을 담보평가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 자체는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적도라든가 그리고 요즘은 뭐 인터넷상으로 항공 사진이 너무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그 지적 자료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걸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건물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건물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입체적이잖아요. 또 입체적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그 물적인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이요. 그래서 건축물을 이제 처음에 건축을 하게 되면 제 기억상으로는 1993년도부터인데 93년도부터는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 93년 이후 사용 승인 받은 건물들은요 전부 도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도면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 가서 도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면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똑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분소유 부동산 공부 한번 챙겨볼게요. 자, 집합 건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역시 등기랑 대장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집합 건물, 구분소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한 동 전체 혹은 여러 동일 경우에 그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가 존재하고 그게 한 개 한 개 호를 이제 표시하게 되는 전유부가 따로 있죠. 그래서 표제부 전유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건축물 현황 도중 이게 도면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면 중에 관련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아까 설명드렸고 왜 아파트 이제 뭐 1동부터 10동까지 있는데 내가 이렇게 10동에 1001호예요. 1001호 도면만 있으면 되지. 혹은 1001호에 위치 파악을 하려면 이제 그 10층에 도면만 있으면 되지. 전체가 다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양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 부분, 그 호에 관련된 부분만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8번. 대지 사용권이 아예 없는 경우면 등기에 대지 지분의 표시가 아예 없죠.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럼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그렇게 없는 걸로 등기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분양계약서상에 대지 지분이 포함돼서 분양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을 수반하고 있으나 미등기된 경우 전여부 부분과 함께 대지 사용권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여기 이제 대지 사용권 수반하지 않은 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쭉 나와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암기하기 쉽겠죠. 네, 그래서 등기랑 대장, 토의계 그리고 종합증명서까지 이 4개는 세트 다 공통되는 거고요. 추가되는 것들만 3개, 1개, 1개, 3개, 1개, 2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통된 게 또 있었네요. 아까 그 매매 계약서 같은 거, 분양 계약서 같은 거 공통된 게 있었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담보평가 있어서 토지인데 그 토지가 도로와 같은 공공용지다. 감정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죠? 다만 의뢰인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실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무 기준에서는 뭐 그 거래 제한, 용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결국에 이제 감가 평가한다는 얘기죠. 뭐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3분의 1로 평가한다든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지금 담보를 하고 있어요. 담보니까 평가 안 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 그게 어디서 뭔가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매뉴얼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매뉴얼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상 정착물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 및 제시의 건물 등이 있는 토지. 사실 앞에는 지상 정착물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조금 이제 뭐 별로 안 중요한데 뒤에 제시의 건물이 있는 토지 요게 좀 중요하죠. 예, 하면서 이제 우리 실무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 제시의 건물이 영향을 고려해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전 단계 하나 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감정평가 진행 여부를 의뢰인과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제시의 건물이 이따만한 게 있습니다. 공부에 없어요. 공부에는 땅만 있어야 되는 건데 제시의 건물이 이따만한 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의뢰인과 협의를 하면 평가 못 하겠는데요 하는 거죠. 예, 하지 맙시다 하는 거죠. 혹은 이제 땅이 있는데 제시의 건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면 감가해서 그냥 평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문제로 다루어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평가를 안 하는 게 일단 원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담보평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동을 걸고 한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하면서 밑에 쭉 나오죠. 일반적인 다시 실무 기준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자, 토지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특수 토지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포상 제한 반토지 이런 것도 있고 다 규정이 다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일반적인 실무 기준 내용과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추가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지 중에서 특수 토지는 이 두 개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근데 평가를 안 한다는 게 원칙이 되는 게 특징인 거죠. 자, 건물로 가겠습니다. 건물 중에 이제 특수한 경우 공부상 미등재 건물, 소위 말해서 이제 제시 건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은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카페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등기는 안 되어 있는데 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라는 건데요. 대장이 있으면 평가해요. 대장이 있는 경우면요. 그냥 등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부상 미등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공부를 뭘 얘기하냐면 건축물 대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보평가니까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맞는데 현실상으로 본다 그러면 등기란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적법한 건물이라면.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공부상 미등재 건물 해서 감정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제시 건물 원칙 안 하잖아요. 우리 평가 안 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종물 부합물 공부상 미등재 건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물 부합물이 공부에 어떻게 나와요? 그럼 종물 부합물을 안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종물 부합물 평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종물 부합물을 평가서에 좀 기재해 달라는 거예요. 평가는 안 해요. 평가는 안 하는데 기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그냥 안 하려다가 너무 현업적인 안 하려다가 혼자서 공부하시면 또 이거 보면서 종물 부합물 파악하고 내용을 평가서에 적으니까 평가하는 건가? 라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평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기재는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종물 부합물 왜 4층짜리 다세대주택인데 4층짜리 다세대주택인데 그 옥탑에 불법으로 이제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옥탑에다가. 그래서 그냥 창고면 크게 상관없는데 문을 여니까 으리으리하게 이제 집이 있는 거예요. 옥탑에다가 집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임대를 놓고 있단 말이죠. 그거 우리 담보평가에서 경매평 넘어갈 때 경매 넘어가서 그 주거용이면 그죠. 최우선으로 빠지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환가성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지금 뭐 얼마였지? 3천만 원이었나? 숫자 기억 못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1차 하셨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해가지고
그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 한 개마다 또 빠지는 금액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 최상층에 이게 없었으면 그냥 이 전체가 그냥 5억짜리고 전체가 다가구라고 할까요? 다가구 전체가 5억짜리고 그래서 이제 뭐 선수인 채권 쭉 빼고 나면 우리은행이 받아갈 게 2억인데 3억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환가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이제 위에 몇 천만 원짜리 이제 빠지는 금액이 딱 이제 이런 게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2억 5천인데 우리 채권이 2억 2천이고 간당간당 했는데 위에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빠져요. 그러면 이제 뭐 2억 2천이라는 채권 액수를 다 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물 부합물에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담보 평가를 할 때는 평가서에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내용은 안 읽을게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적혀 있다. 좀 특이한 거 있죠? 노후 정도가 너무 심한 거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뭐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무 문제로 나올 때 결국 담보평가 문제가 나오고 담보평가 문제가 1번이나 2번급 문제로 나올 때 물건을 한 개 가지고 담보평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건 삼방식 문제예요. 담보평가가 주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이 10개가 나온다 그랬을 때는 아까처럼 빠지는 것들이 분명히 서너 개 정도는 많으면 서너 개 정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중에서 노후 정도가 심한 건물도 빠질 수 있다는 것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도 약간 특수한 케이스, 공부상 미등재 종물 부합물 그리고 노후 정도가 심한 건물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구분소유 부동산. 구분소유 부동산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 대상물건의 확인 내용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 건축물 현황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도 가지고 한다. 파악한다. 몇 동 몇 톤지 그 도면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관리사무소 비치된 도면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아주 옛날에 지은 상가 같은 거, 뭐 저기 동대문 이런 데는 93년보다 훨씬 예전에 지금 상가들이 지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의 도면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몇 동 몇 호를 파악하냐 한다는 거는 가서 가가지고 관리사무소 가면 몇 동 몇 호인지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층별로 딱 본다 그러면 층 들어가자마자 도면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그런 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보면서 몇 동 몇 호가 맞구나. 가가지고 이제 의뢰인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이제 관계인한테 물어봐가지고요. 위치도 다시 한번 이제 정하고 다시 한번 또 관리사무소도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잘못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이 위치가 이게 맞는지 정확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볼 때는 사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옷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1층에 103호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바로 옆에 거랑 거의 똑같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엄청 많아요. 101호는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어요. 102호는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에스컬레이터에서 안 보이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임대료가 2배, 3배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2배, 3배 차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특히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가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현황도가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까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구분 건물. 요거 뭐 이게 딱 그건 아니지만 우리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그 용어 있잖아요. 오픈 상가. 소위 말해서 오픈 상가인 건데 오픈 상가 중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집합건물법상의 구분 점포라고 규정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구분 점포에 대한 이제 요건이 쭉 존재하는 거고 그런 구분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걸로 되는 이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평가를 못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보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없다 판단하거나 구조상, 이용상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뢰인이 통지한 후 의뢰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완전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파악을 못하면 결국 위치 확인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못하면 평가를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제가 작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작년에 이제 판례가 하나 나왔죠. 물론 이제 우리 다음 판례 시간에 다루긴 할 건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 대한 인정을 할 때 왜 상가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중간에 툭 터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두 개 혼데 툭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가지고는 이게 이 한 개 한 개 호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판례가 좀 지배적이라서 평가를 안 한다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일선 이제 은행에서도 이렇게 텄으면 평가를 못 합니다라고 이제 거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사실 좀 불합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층에 있는 거 전부 다 터가지고 우리는 지금 10호를 평가해야 되는데 도면상으로는 뭐 그러니까 대장상으로 뭐 20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10호 딱 한 개 평가해야 되는데 다 텄어. 그럼 진짜 어딘지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한 층에 2개호밖에 없어요. 그 2개호로 그냥 턱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 평가를 못한다. 혹은 천장에 잘 보면 뜯어낸 자국이 잘 있어요. 그 기둥모형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면도 있고 그 도면과 그 이제 벽 뜯어낸 그 표시된 부분을 대조를 하면 딱 맞아요. 이건 사실은 거의 명확하게 그 부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판례에서 요거는 된다라고 해준 게 이제 작년에 새로 나온 판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역시나 올해 사기 때도 문제로 다루긴 할 건데요. 일단은 그거까지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한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 관련된 오픈상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경우는 그 판례 취지에 따르면 답은 평가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날 거니까요. 실무 문제인데 가격자료 쭉 다 있는데 설마 평가 못하게 나오겠어요? 평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판례도 하나 있는 거 추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지 사용권은 수반하지 않는 구분 건물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수반하지 않는 구분 건물. 결국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건물만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그게 건물만의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쫙 그려져 있죠. 건물만의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나도 건물밖에 없어요. 대지 지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우리 아파트가 전체가 그냥 대지 지분이 없는 거예요. 시유지에 지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각 호는 거래는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래 시세를 보니까 이렇게 희생 형성이 되어 있다. 거래 사례가 존재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같은 단지 내에 똑같이 대지 지분이 없는 거 가지고 거사비를 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인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약간 사기성으로 그렇게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대지 지분을 자기가 이렇게 그 다세대를 지은 다음에 내가 살 501호에 대지 지분을 전부 다 넣어놓고요. 나머지는 대지 지분 없게 그리고 분양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채는 대지 지분이 없어요. 근데 그냥 여기 빌라만 쭉 있는 동네란 말이죠. 있는 동네인데 우리만 대지 지분이 없을까? 일반적으로 대지 지분이란 거는 그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각 호에 전유 면적 비율로 다 안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지 지분을 살짝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적게 배분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작정하고 그냥 내 거에만 넣고 나머지 다 분양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없잖아요. 건물만의 거래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 토지, 건물, 대지지분 포함된 거래 사례를 가지고 일단은 포함된 금액 만든 다음에 대지지분 비율 가지고 배분해서 건물 가격 배분 비율을 통해 가지고 배분을 해가지고 금액 결정하게 되죠. 저번 주 우리 다루었던 문제죠. 해서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결론이에요. 자, 결국 대지지분이 없다라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물만의 가격을 평가한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앞에는 뭐냐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전부 다 이제 약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대지 사용권 소관하지 않는 구분 건물 요 약술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과거에 돼 있는데 그때는 이 내용 없을 때 출제가 되었거든요. 와, 그러면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그 답을 쓸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잘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구분소유 부동산을 담보평가할 때 대지사용권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구 사항을 확인한다. 첫 번째, 대지사용권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 대지사용권을 수반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자, 구체적으로 또 가서 등기에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왜 없는지, 그리고 진짜 없는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 수반하지 않는 건물만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는 등기에는 대지권이 찍혀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존재한다라는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 자, 그래서 분양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토지의 분할, 합병, 지적 미정리 등으로 지금 등기만 안 돼 있는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등기 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없는 경우. 특히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아직도 그 하남 가시면 하남에 저기 신도시 생긴 지 오래됐잖아요. 꽤 됐잖아요. 아직도 대지지분 정리 안 된 데 있어요, 거기. 근데 대지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존재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시공사, 그다음에 뭐 이제 어디 보면 이제 그 개발하는 이제 시행사 이쪽이랑 이제 뭐 분쟁이 있다거나 그래가지고요. 진짜 아직 등기가 정리 안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분양 계약서상에 대지지분이 있는 거고 대지지분이 기재가 되어서 그거를 분양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지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분양계약서라는 거 하나 이제 암기 좀 해주시고 토지의 분할 합병 지정 미정리 그리고 등기 절차 지연까지만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있고요. 요거 숫자 문제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 문제로 나온다 그랬을 때 콜라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약술과 요즘 유행이 약간 그렇잖아요. 숫자 약술 같이 나오잖아요. 하면서 숫자는 이제 뭐 건물만의 가격 구하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술로 이런 내용 물을 수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2개 돼 있죠. 중요합니다. 잘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벌써 실무 매뉴얼 하나 끝났네요. 자, 두 번째 동산담보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동산담보 매뉴얼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신판이 21년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구해서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요거는 요게 나왔을 때는요. 그 회원사들한테 요 앞에 괜히 앞으로 왔나? 요 때만 해도 협회에서 우리 회원사들한테 책자도 주지만 홈페이지 들어가면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런 게 생기면 전부 다 전자책으로만 해가지고 그 저희 감정평가사 합격을 하시면 이제 아이디 해가지고 협회 이제 회원으로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데 그 회원 로그인해서 들어가야만 볼 수가 있고 전자책으로만 되어 있고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굳이 억지로 한다 그러면 캡처를 하면 되겠죠. 그 몇백 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이 없어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구해서 보시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구해서 볼 필요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였으면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렸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린 거고요. 자, 이게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용어 몇 개만 좀 챙겨가자.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있죠. 농축수산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까지만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만 준비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이제 또 엄청 열심히 하시고 기게 하신 분들은 이걸 구해서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양이 너무도 많고요. 그리고 너무 현업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업계에서 차지하는 포션도 크지가 않습니다. 아니, 동산담보잖아요. 예, 얼마나 사실 위험해요. 근데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갖고 있는 자산이 많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벤처 기업, 조그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토지 건물도 거의 없거나 있어도 예, 금액 수준이 낮거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급전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을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만든 내용이 이 동산담보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산담보법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 예, 소는 그나마 생물 자산 중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편인데요. 그리고 이제 소는 태어나면 우리나라에서 한우가 태어나면 이제 귀에다가 인식표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한 개 한 개가 개별 뭐랄까 그 하나의 개체로서 특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령 가격이 하는 건데 근데 소는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예, 부동산은 안 죽지만 예, 있고 시세 등락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하죠 사실은. 일반의 부동산보다 오히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락이 심하다 해도 이 높은 곳에서 심하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뭐 일본처럼 이제 버블을 맞거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저기 이제 IMF 한번 겪고 그다음에 뭐 리먼 브라더스 한번 겪고 이 정도인데 그때도 뭐 갑자기 뭐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이었는데 막 3억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조금 내렸지 이렇게. 예,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인데 이렇게 이 동산담보법에 의한 자산들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동산이다 보니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훔쳐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하지 말란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가장 심화 단계까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남들 모르는 거 몇 개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그래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자, 동산담보 평가에서 좀 가져가야 될 정의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자, 이런 표현이에요. 꼭 암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표현을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비슷한 내용을 묻거나 특히나 이론이라든가 실무 약수에서 묻거나 한다 그러면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동산담보에서 다루는 이제 담보 대상 한다 그러면 요걸 이제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개별 동산으로 분류하고 하나는 집합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개별 동산은 말 그대로 한 개 한 개 물건이 특정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집합 동산이 좀 특이한 거죠. 집합 동산. 집합 동산 하나 요 용어 챙겨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동산에 대하여 한 개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동산의 집합으로서 여러 개의 동산인데 담보권을 하나만 하는 거예요. 소가 100마리인데 뭐 100마리를 전부 다 이제 집합 동산 묶는다고 쳐요. 만약에 소는 이제 개별도 가능하니까 소 말고 닭으로 할까요? 닭 10만 마리를 한 번에 묶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닭 한 마리에다가 뭐 담보대출을 3,000원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웃긴 거니까 10만 마리 가지고 대출을 10억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동산에 대해서 한 개 담보권 설정하는 동산의 집합으로서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으로도 일체로 다루어지는 일단의 동산 집합물을 말한다 돼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냥 편하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걸 가지고. 그래서 집합 동산 중 동산의 보관 장소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물건은 동산담보 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보면 동산담보 등기 목적물이라는 표현은 동산담보 평가의 대상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관 장소만 특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보관 장소 이것도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동산, 한 개의 담보권, 일단의 동산 집합물 이렇게. 그래서 집합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물건을 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씩만 딱 보면 얘는 3,000원, 얘는 2,900원, 얘는 좀 많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얘는 뭐 3,800원 할 수가 있어요. 닭 한 마리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매긴다는 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죠. 취지로 본다 그랬을 때.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3,500원이다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10만 마리 곱해가지고 전체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 단가,
기준되는 단가, 집합동산에 대해서 보면 얼마로 볼 것인가라는 단가. 자, 보시면 그래서 집합동산의 동산담보평가 시 집합동산을 구성하는 종류별 구역별 단가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모델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잖아요. 닭도 여기는 이제 암탉 맞추기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알 낳는 거, 여기는 이제 육개용 해가지고 먹는 용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따라 가지고 여기는 3,000원, 여기는 3,500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준 단가고요. 기준 수량 10만 마리 어떻게 셉니까 사실은요. 샘플로 재가지고 보통 뭐 9만 8천 마리에서 10만 5천 마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그냥 10마리를 봅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수량. 그래서 우리 저기 패스 중급편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집합 동산으로서 재고자산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뭐 니켈 어쩌고 하는 거 그거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재고자산,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농축수산물 같은 이제 이런 생물자산을 이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단가와 기준 수량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농축수산물의 특성이라고 해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생물자산을 평가할 때 유의사항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유의사항. 그래서 아주 옛날 담보,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동산담보가 아마 2013년에 그때 나왔을 텐데 제가 합격했을 때쯤 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는 생물자산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해가지고 이 매뉴얼은 딱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한 두어 번 지금 개정되면서 그게 다 빠지고 약간 이제 물건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평가서 쓰는 법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매뉴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라 전 매뉴얼에 있던 거예요. 그래도 뭔가 약수로 나온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거기 따라 가지고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특히나 지금 유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에 따라 가지고 뭐 감모나 폐기가 된다 이런 것들. 유통 과정이 좀 길다 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유통 과정상 발생하는 이제 비용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요거를 그대로 요거를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참고로 읽어보신 다음에 시각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지금 이제 4월달 됐으니까 이제 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뭐 공부를 짧게 하신 분들은 이제 한 뭐 이제 전업으로 1년이 다 돼가신 분 계실 거고 뭐 그 이상 계시면 다 많을 거니까 솔직히 요거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덮어놓고 그냥 그쵸? 동산담보평가 시 뭐 생물자산 평가 시 유의사항을 쓰시오 하면 한 페이지만 쓸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취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농축산물의 용도상 특성과 유통상 특성 해가지고 뭐 요런 이제 카테고리로 만드는 거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들은 살아있는 거니까 이런 점을 유의해서 평가하자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교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 3시 한 40분, 45분 사이 해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